안녕하십니까. 속이 비어 곧은 대나무 빈대의 중국사 송나라편 제30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8년 동안 수렴청정을 하며 신법을 전면적으로 철폐하고 구법을 복구시켰던 고 태왕태후가 죽었습니다. 태왕태후는 철종의 불만을 알고 있었기에 임종 한 달 전에 철종과 범순인과 여대방을 불러 말했습니다. 선제께서는 지난날을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점은 관가께서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내가 죽으면 분명 관과 귀에 속삭이는 자들이 많을 터이니 그 말을 듣지 마십시오. 여기서 선제는 신종을 가리키는 것이며 관가는 송에서 황제를 뜻하는 말로서 철종을 가리킵니다. 즉 신종도 후회했던 신법을 다시 쓰지 말라는 당부의 말이었습니다. 고 태왕태후는 신법을 급속히 철폐하며 혼란을 부른 면도 있었지만 근검과 청렴을 실천하였으며 정사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통치 시기에 정치는 비교적 깨끗했으며 경제는 번영했는데 이는 그녀의 현덕한 성품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 태왕태후는 후세 사람들에 의해 여중 요순, 즉 여인들 중의 요순 임금으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철종은 할머니의 유지와 달리 친정을 하면서 바로 신종 시기에 변법을 주도했던 여해경과 장돈을 복귀시켰습니다. 또 다음 해 1094년에는 연호를 소성으로 바꾸었는데 그 뜻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소성은 성스러움을 잇는다 라는 뜻인데 이는 신종의 개혁과 신법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었습니다. 철종은 장돈을 재상으로 임명하고 신법당 사람들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여해경도 이때 무죄 처리해주고 관직을 회복시켜 대명부 지사로 임명했습니다. 대명부는 지금의 북경입니다. 다만 철종과 장돈은 여해경이 수도에 머무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장돈은 과감하고 직언을 주저하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장돈의 과단성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장돈은 한때 소식과 함께 남산을 유람하다가 선유담이라는 연못에 이르렀습니다. 그 연못은 만길 아래에 있으면서 절벽으로 이어져 있어 절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장돈이 소식에게 연못을 건너가 절벽에 글을 써놓자고 제안했습니다. 소식은 외나무다리 같은 좁은 길을 건너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며 장돈을 말렸습니다. 그러자 장돈은 위험을 무릅쓰고 혼자서 다리를 건너가서 먹물에 붓을 적셔 바위에 크게 글을 썼습니다. 소식과 장돈이 여기에 왔다. 옛날 사람들도 경치 좋은 곳에 가면 흔적을 남기고 싶은 유치한 욕망이 있었나 봅니다. 소식이 장돈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자후는 훗날 벼슬을 얻으면 반드시 사람을 죽일 수 있을 것이오. 자후는 장돈의 자였습니다. 장돈이 이유를 묻자 소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던질 수 있는 자는 남의 목숨도 빼앗을 수 있는 법이지. 자후는 이 말을 듣고 크게 웃었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신종이 죽고 고 태왕태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하던 1086년 원우 원년에 사마광이 조정에 복귀하여 서하의 영토를 할양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서하와의 화평을 위한 것으로 이는 구법당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장돈이 크게 분노하여 그런 주장을 하는 자는 목을 쳐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사마광을 시골 선생이라고 부르며 능력이 없다고 폄하했습니다. 또 사마광이 면역법을 폐지하려고 할 때 장돈은 태왕태후 앞에서 사마광과 격렬하게 논쟁을 하며 면역법 폐지에 저항했습니다. 결국 면역법이 폐지되고 사마광이 개정한 부역법이 시행되자 장돈은 앞으로 어찌 칼을 입에 물고 모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불손하기 짝이 없는 말을 했습니다. 고 태왕태후가 크게 분노하며 장돈을 여주지주로 쫓아보내버렸습니다. 철종이 친정을 하자 이런 성격의 장돈이 재상이 된 것입니다.
이때 철종과 장돈의 언사가 좀 거친 면이 있었습니다. 예부에서 돌아가신 태왕태후의 봉호를 거론하자 철종은 불쾌함을 표출하면서 할머니 태왕태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간 천국, 라오젠 싼구어. 이 천자는 멋대로 할 천자입니다. 그러니 뜻이 이렇습니다. 늙은 간신이 나라를 마음대로 주물렀다. 그리고 장도는 사마광과 여공저의 무덤을 파헤치고 그들의 관을 부수어버리자고 했습니다. 다만 철종이 이것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장돈이 집권하자 소성 원년 1094년에 수리시설 복구와 하천 정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면역법, 보가법, 청묘법 등 희영 시기의 신법을 차례로 복원하였습니다. 이때 채경도 다시 조정에 복귀해 임시 호부상서로 임명되었습니다. 장돈이 부역법을 다시 개혁하고자 기구를 설치해서 논의했는데 오랫동안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채경이 말했습니다. 신영 때의 역법대로 시행하면 될 텐데 무엇을 더 논할 것이 있습니까? 장돈은 채경의 말에 따라 다시 모역법, 면역법이라고도 하죠. 모역법을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차역법을 폐지했습니다. 채경은 10년 사이에 완전히 상반된 두 법, 즉 차역법과 모역법을 손쉽게 없앴다 살렸다 하며 차질 없이 임무를 완수해냈습니다. 채경은 대단한 수완을 가진 인물이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간사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장돈을 중심으로 한 개혁파는 이전 원후 시기의 구법당처럼 신법을 전면적으로 배척하고 폐기하기보다는 실용적 입장을 취한 면이 있었습니다. 신종 시기, 즉 희년과 원풍년간에 시행되었던 신법의 폐단을 보완하고 수정도 하고 또 고태왕태후 섭정기인 원후년간에 제정된 법령도 유용한 것은 수용하였습니다. 장돈과 개혁파는 비교적 청렴한 정치를 행하였고 관직과 직위를 사적으로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법당에 대한 탄압은 가혹했습니다. 신법에 반대하던 여대방, 유지, 소철, 범순인 등은 지방으로 좌천되었습니다. 소동파도 소성원년 1094년 4월에 영원군 절도 부사로 강등되어 다시 회주로 유배되었습니다. 또 그 해에 7월에 철종은 조서를 내려 사마광의 추증시효를 박탈하고 황제가 하사했던 비서까지 철거해버렸습니다. 송의 대외정책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마광을 비롯한 구법당은 과거 원후년간에 영토까지 내어주며 서하와 화친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러나 서하의 실권자 양씨 일족은 송에 계속해서 적대적 정책을 취하고 군사적 공격을 선호했습니다. 서하의 양태후와 혜종이 한 해 차이로 연달아 사망한 이야기는 앞에서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1086년에 혜종 이병상의 3살 난 아들 이건순이 즉위하니 혜종의 황후였던 양씨가 황태후가 되어 섭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순은 숭종인데요. 또 양태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의 양태후를 이전 혜종 시기의 양태후와 구분하기 위해서 보통 소량태후라고 부릅니다. 소량태후도 양씨 일족의 권세를 위해 전쟁에 의존하였습니다. 그래서 송의 화친 정책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때 장절이라는 사람이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서하를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서하 경내로 깊이 진공하지 않고 국경지대의 서하 영토를 차츰 잠식하는 천공지계를 제안했습니다. 당시에 송의 조정을 장악하고 있던 구법당도 새로운 국방정책을 모색할 수밖에 없어 장절의 제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장절은 서하 정벌에 나섰습니다. 장절은 홍덕성에 군사를 매복해놓고 양씨의 깃발을 든 서하군이 그곳을 지나자 그 깃발을 알아보고 급습하여 서하군을 대파했습니다. 장절은 또 저수지에 독을 풀어서 서하군의 병사와 말이 그 물을 마시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서하군이 혼란에 빠지자 송군이 공격하였습니다. 서하군은 대패를 당하고 양태후는 간신히 도망쳤습니다. 이것이 철종이 친정하기 1년 전 1092년의 일이었습니다.
서하의 많은 사람들이 패배한 소량태후의 병권을 회수하고 전쟁을 종식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소량태후의 동생이 앞장섰습니다. 그러자 소량태후는 선수를 쳐서 동생을 죽이고 그의 가족도 모두 주살해버렸습니다. 송에서는 철종이 친정하면서 집권하게 된 신법당은 본래 대외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었는데 서하의 정세가 여전히 심상치 않자 전선을 재정비하며 신당 사람들을 전방에 배치하였습니다. 강경파 여혜경이 부연로 경략사로 임명되었고 손로가 하동로 경략사를 맡고 무장 왕문욱은 희하로 경략사를, 장절은 경원로 경략사를 맡았습니다. 1096년에 여혜경은 50일 동안 14차례의 소규모 공격작전을 조직하여 서하의 반격을 유발했습니다. 서하는 50만 대군을 동원하여 부연로를 공격하고자 연주로 쳐들어갔습니다. 여혜경이 성체를 보수하고 방어 준비를 잘 해놓아서 연주의 함락은 막았지만 서하군은 돌연 금명체를 함락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서하가 승리하긴 했지만 50만 대군을 동원한 것 치고는 미미한 전과였습니다. 여혜경은 보고를 위해 수도로 가겠다고 조정에 상수를 올렸으나 장돈이 국경의 일이 심각한데 이의 경중을 모른다며 여혜경의 청을 물리쳤습니다. 여혜경이 이번 기회로 조정에 복귀하려는 속셈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철종도 여혜경에게 수도에 오지 말고 사안이 있으면 글로 보고하라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경원로 경략사 장절은 한편으로 군을 파견해 성을 축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거짓 공격을 감행해서 서하군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1097년에는 석문성으로 쳐들어온 서하군을 천도산 인근 석문구에서 또다시 대파했습니다. 그리고는 석문성을 보수하여 평하성이라 개명하였으며 또 영평체를 구축하여 전략적 요충지를 장악하였습니다. 소량태후는 송이 서하를 공격했다면서 거란의 구원을 요청했지만 거란은 대답은 했으나 병력 지원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서하의 소량태후는 연이은 패배에 분노하여 1098년에 30만 대군을 동원하여 15살이 된 아들 숭종 이건순을 데리고 친히 평하성을 공격하러 나섰습니다. 서하군은 대형 누거를 만들어서 평하성을 공격했습니다. 서하군의 공격이 거세어 평하성의 함락이 목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모래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모래바람의 기세가 얼마나 강했던지 누거가 전복되고 서하 병사들은 떨어져 죽고 또 앞을 볼 수가 없어 서로 짓밟아 깔려 죽었습니다. 송군이 성문을 열고 나와 공격하니 소량태후는 평민복장으로 도주했습니다. 이때 서하의 어사 중승이 양씨에게 불만을 품고 송에 투항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송의 단련사가 되었으며 송은 그의 안내로 서하의 국경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니 소량태후는 부득이 철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철군하면서 소량태후는 수하장수 2명에게 천도산 방어를 맡겼습니다. 천도산은 과거 이원호의 리궁이 있었던 곳이며 이원호가 며느리인 몰리씨와 사통했던 곳입니다. 또 이원호의 코가 베이기도 했던 곳이죠. 그런데 두 장수는 송군이 그곳을 쳐들어올 리가 없다고 여기며 연회를 열고 기녀와 가물을 즐겼습니다. 그런 정황을 간파한 송군이 몰래 기습해서 천도산을 점령하였습니다. 서하로서는 천도산을 잃게 되어 서하의 남문이 활짝 열린 셈이었습니다. 이제 수도 흥경이 위험해진 것입니다. 소량태후는 거란이 구원해주지 않은 것을 원망했습니다. 그랬더니 서하의 칠료 대신들이 소량태후가 거란의 불만을 품고 보복하려 한다고 요의 황제 도종에게 일러바쳤습니다. 요해서 서하에 사신을 보내 연회를 연 자리에서 소량태후의 술잔에 짐독을 타서 그녀를 독살했습니다. 1099년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숭종 이건순이 친정을 하게 되니 숭종은 요에 귀부하고 송과의 우호관계를 맺고
나라의 휴식과 안녕을 도모했습니다. 이렇게 철종이 친정한 시기에는 대외적으로 여러 차례 서하와의 전쟁을 대승으로 이끌어 변방을 안정시킨 공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과거 이원호와 치른 삼천구, 호수천, 정천채의 전투의 참패를 충분히 서력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철종은 실용적 관점에서 신법을 부활시키고 구법과의 타협을 모색하며 점차적인 개혁을 추진해 나간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과거 hin형년간의 신법이 중시하던 생산력 증진과 같은 내용이 부족했고 토지 겸병 억제 조치에 있어서는 과거보다 한참 후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 개혁의 진취적 성격은 매우 약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철종이 개혁의 성과를 낼 때까지 충분히 오래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철종은 몸이 약했던 데다가 1099년에 총비 유씨가 낳은 아들 조무가 한 달 만에 죽는 슬픔이 겹쳐 병세가 악화되어 1100년 2월에 겨우 24세의 나이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철종이 죽고 나서 변법의 운명은 또 어찌 될 것인가요? 다음 시간을 기대하십시오.